안녕하세요, 정은아빠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공사 감독 업무 14가지 중에 8개까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나머지 9번부터 14번까지 업무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한 번 들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꼭 여러 번 들으시고 메모 같은 건 필요 없으세요. 여러 번 들으시면 습관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아시고 현장 갈 때마다 저번 12가지하고 이번 14가지를 한 번씩만 보고 가셔도 현장에 갔을 때 자신감이 붙어서 공사 감독하는 게 되게 재미있으실 거예요. 저도 공사 감독할 때 힘들 때보다 재미있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의도한 대로 현장이 흘러갈 때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있어서 이 현장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를 알게 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보람도 느끼고요. 그래서 제가 공사 감독 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주님들한테도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감독 업무 9번째, 공정회의 진행하는 업무. 요거는 좀 어렵죠. 이 회의를 진행한다는 게 공사 감독관이 공정회의를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현장 소장이 꼭 체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현장 소장이 공사를 어떻게 지휘해야 되는지, 그리고 건축주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시공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그런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도 회의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회의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책회의라고 보시면 되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데 이건 어떻게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회의죠. 그런데 시공사에서 공정회의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싫어합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는 현장 소장도 있어요. 그래서 회의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서 멀거니 앉아있는 현장 소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 감독관이 공정회의를 주도해야 합니다. 건축주님이 공사 감독을 하는 거니까 건축주님이 주도해서 회의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공사에 대해서, 그리고 건축주님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미리 얘기를 하고, 기타 계약사항, 그리고 허가 이행사항이라든지 허가 조건이라든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분쟁 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공정을 미리 예측을 해서 계약사항을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현장 소장한테. 그래야지 품질도 올라가고, 그리고 오시공이나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공정회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회의 자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공정회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는 시간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런 회의가 아니더라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현장에 가셔서 현장 소장님한테 회의하자고 하셔가지고 건축주님, 감리건축사님, 현장 소장님, 그리고 그 공사 시점에 하도급 업체 대표님이나 담당자들이 이렇게 참석하셔서 회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공사 감독 업무 10번째, 하도급 업체 확인하는 업무.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 공사 감독이 해야 할 중요한 업무입니다.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를 합니다. 그 시공사는 현장 소장이 관리 업무를 하는 거예요. 공사 감독이나 거의 마찬가지인데 현장 소장이 삽질을 하고 벽돌 쌓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하지 않습니다. 다 작업자들을 시킵니다. 그 작업자들은 하도급 업체에 고용된 작업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도급 업체가 누군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시공사하고 누구하고 계약이 됐는지 확인하시는 업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실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 공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품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사 개판 되겠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키스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도급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종합건설회사는 전문건설 업체하고만 하도급 계약을 하게끔 법이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키스콘이라는 곳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키스콘에는 국가에 신고하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건축주님도 하도급 업체를 확인할 수 있게끔 사이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님도 키스콘에 꼭 가입하셔서 종합건설회사가 전문건설업체하고 하도급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전문건설업체하고 계약을 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전문건설업체하고 하도급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직영공사, 시공사가 직접 자재 사주고 작업자를 구해서 현장 소장이 지휘해서 공사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사가 많이 힘들겠죠. 공사비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전문건설 업체들은 공사비가 비싸겠죠.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비쌉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가 회사이기 때문에, 그 공정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종합건설회사는 전문건설업체하고 적법한 하도급 계약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공사비가 너무 세지니까. 그러니까 무면허 업체, 면허가 없는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일반 사업자 등록만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하도급 계약을 불법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불법이에요. 법으로 종합건설회사는 전문건설업체하고만,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하고만 하도급 계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 등록만 갖고 있는 분들하고는 자재 공급 계약이나 아니면 노무 계약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도급 계약을 불법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하는 업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회사들은 공사비를 아끼려고 무면허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고 직영공사로 신고를 합니다. 불법이긴 하지만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키스콘에 그분들은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어느 업체하고 계약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님은 나중에 하자보수도 해야 되고, 분쟁 시에 이 하도급 업체 이분한테 돈이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해야 되는데 이 업체가 누군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 소장님한테 하도급 업체에 우리 작업자들 각 공정별로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주소, 연락처, 그리고 우리 현장 작업 담당자 연락처, 핸드폰 번호를 꼭 받으셔서 건축주한테, 감독관한테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달라고 하면 시공사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막 뭐라고 합니다. 줄 수 없다고 막 반항하고.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는 우리가 계약한 것보다 당연히 금액이 낮게 계약이 돼 있으니까 숨기려고 하겠죠. 근데 건축주님은 그 금액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공사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하자 없이 공사만 계약대로 하면 되니까 얼마로 계약했는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업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그리고 우리 현장 담당자 연락처, 반장님 연락처, 이거를 꼭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자재를 구입하든지 철물점이든 뭐든 우리 현장에 들어온 레미콘, 철근 많지 않습니까? 건재도 있고 벽돌, 그리고 뭐 시멘트, 페인트, 모든 재료들 사오는 것들도 다 그 업체에 연락처를 다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거나, 그리고 현장 소장이 이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도 있거나, 아니면 뭐 대표이사가 바뀐다든지, 그래서 하자 보기가 애매해지고 누구한테 연락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건축주님이 이거를 무리하게 힘들게라도 억지로라도 꼭 받아두시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 뭐 현장 소장이나 시공사가 문제가 됐을 때 이 사람들한테, 작업하신 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보수 요청을 하거나 협조 요청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받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도 이 자료가 엄청나게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꼭 다 모두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현장에 들어온 모든 자재업체, 인건비 업체, 그리고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업체, 모든 업체 연락처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도급 업체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감독 업무 중에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확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 확보 못하면 큰일 납니다. 꼭 확보하셔야 돼요. 공사 감독 업무 11번째, 하도급 업체 공사비 지급 확인 업무. 이것도 또 아주 중요하죠. 시공사에게 건축주가 지급한 공사비가 있잖아요. 이 공사비가 우리 건물 공사하는 업체들한테, 작업자들한테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나중에 줄게 그러면서 다른 현장에 미수금들을 내 현장 기성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카드 돌려막기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작 우리 현장에서 일한 작업자들은 돈을 못
못 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공사 제대로 하겠습니까? 돈도 못 받았고 밀린 돈이 이렇게 많은데 공사 제대로 하고 싶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공사 품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현장 소장님도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니까 맨날 와서 독촉을 해요. 작업자들이 저희 공사비 언제 줍니까? 저희 공사비 기성 언제 나와요? 이러면서 현장 소장한테 막 큰 소리 칩니다. 현장 소장이 주고 싶어도 그 시공회사 대표님이 다른 데다가 다 써서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 소장도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뭐 저도 현장 소장 할 때 정말 말일만 되면 작업자들한테 엄청 시달렸어요. 돈 달라고 돈 달라고. 내가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건축주한테 공사비를 받아서 분명히 시공사 법인 통장에다 다 넣어줬는데 왜 우리 현장 작업자들한테는 안 주냐 막 항의해도 일단 급한 거부터 정리해야 된다고 세금 내고 밀린 거 다 내버리면 정작 공사비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달라 죄송하다 막 이러면서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자들도 돈 빨리 주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공사비 빨리 안 주면 작업자들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오늘 해야 되는데 얘가 일주일만 늦어져도 후속 공정이 다 밀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공사 한 달 그냥 날려먹는 거예요. 한 달이면 임대료가 얼만데 건축주 피토하는 거죠. 나는 돈을 다 줬는데 니들이 달라는 돈을 다 줬는데 왜 작업자들한테 돈을 안 주는 거야. 화나죠. 그쵸? 저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제때 우리 현장에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를 확인하는 업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급한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어지는지 확인하려면 견적 시부터 계약 조건으로 전에 지급한 공사비의 70% 이상을 사용 내역, 입금 확인증을 제출해야지만 다음 공사비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계약 조건으로 딱 명시해야 됩니다. 이거는 견적할 때부터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공사들이 기성 청구할 때 전에 받았던 공사비의 사용 내용 증빙을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세금계산서만 주면 되는 줄 알고 시공사에서 세금계산서만 잔뜩 줍니다. 그 세금계산서는 보면은 청구로 돼 있어요. 지급을 안 해도 세금계산서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급을 안 해도. 그럼 건축주 또 속이는 거거든요. 입금 확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입금 확인증. 그리고 하도급 업체하고 자재상하고 연락처들하고 이거 리스트 받으라고 했죠? 그럼 그 리스트가 맞는지 입금 확인증이 지금 현재 우리 공사하고 있는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에 1000만 원을 줬으면 적어도 700만 원은 이 업체들한테 지급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확인이 되면 그때 이번 공사비 기성을 지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공사가 잘 이루어집니다. 아니 100%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100%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쵸? 시공사에서도 법인세도 내야 되고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뭐 경비도 써야 되고 많잖아요. 그래서 한 30% 정도는 빼고 적어도 70% 정도는 우리 현장에 지급한 70%는 증빙서류 제출해달라. 적어도 70%는 써라. 우리 현장에. 이런 약속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도 꼭 확인하시고 주셔야 돼요. 이거 한번 그냥 놓치시면 그 다음부터는 난장판 돼서 나중에 공사 지장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장 소장이 공사를 큰 소리 치면서 작업을 시킬 수 있게 우리 현장 공사비 지급 내역 70%를 증빙서류를 제출해라 라고 꼭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현장 소장한테. 그럼 현장 소장님 신나가지고 그럴 거예요. 시공사 대표님한테. 대표님 이거 입금 확인증 70% 주지 않으면 이번에 기성 안 준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공사한 업체들 공사비 기성 주십시오. 주셔야지만 이번 기성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빚을 내서라도 다른 현장 공사비를 땡겨와서라도 우리 현장 업체들한테 먼저 주고 그리고 기성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현장에서 공사비 못 받은 하도급 업체들도 우리 현장은 공사비 지급이 잘 되니까 우리 현장 소장이 급한데 우리 현장부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우리 현장부터 와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은 공정대로 쫙 공사가 진행돼서 공사가 깨끗하게 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공사비를 어떻게 주느냐, 이게 정말 공사 품질에도 중요하고 그리고 공사 기간 단축하는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확인하시고 증빙서류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공사 감독 업무예요. 공사 감독 업무 12번째, 자재 선정 확인하는 업무. 공사하다 보면
자재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기본 자재들도 있지만 이 자재가 다 제대로 들어왔는지, 이게 KS 품질인지 국산인지, 그리고 건축주가 요구했던 그런 자재들이 맞는지, 그런 사양이 맞는지, 그런 규격이 맞는지, 그런 색상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엄청 많죠. 그래서 이 품목에 있는, 내역서 이 품목에 있는 것들을 다 자재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재를 눈으로 다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재에 대한 품질 인증서나 뭐 시험 성적서 이런 것들을 다 받으셔서 자재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거 한 번에 막 그때그때 갖고 오면 오늘 보여주고 내일까지 이걸 결정해 주세요. 이거 급하니까 지금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사가 늦어집니다. 지금 발주 내려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하루에 그냥 잔뜩 갖다 놓고 막 그냥 뭐 정신없이 뭘 골랐는지 확인도 안 되게 막 그냥 빨리 선정해달라고 막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실수가 크고, 그리고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기억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재 선정하는 업무도 감독관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업무예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골조 공사가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이 자재 선정을 마무리 져야 됩니다. 그래서 골조 공사 할 때 시공사한테 자재 선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 뭐 설비업체, 전기업체, 뭐 통신업체, 소방업체, 현재 지금 계약되어 있는 업체들을, 자재들부터 샘플 갖고 오셔서 자재 승인을 받아달라라고 요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자재 샘플이나 카다록 아니면 샘플 시공 같은 걸 해달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재 선정을 또 왜 빨리 해야 되냐면, 자재 선정을 하려고 하면 뭐가 선행이 돼야 되겠어요? 하도급 업체, 작업자들이 선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분들이 하도급 업체에서 자재 샘플을 갖다 줄 거 아닙니까? 뭐 현장 소장이 하도급 업체 결정도 안 됐는데 자재 샘플을 갖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골조 끝나기 전에 자재 선정할 수 있게 자재 샘플이나 카다록 이런 거 제출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뭐냐? 하도급 업체를 빨리 계약을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골조가 끝난 다음에 마감공사가 들어가려고 하면 하도급 업체들이 계약이 돼야 됩니다. 하도급 업체 계약이 돼야 되는데, 골조 끝나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한 달, 두 달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자재 선정이 안 된 상태로 공사가 한 달, 두 달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현장, 많은 현장들이, 뭐 저도 그렇게 경험을 많이 했지만, 그때 그냥 서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면 건축주는 미치는 거예요. 물론 현장 소장도 답답하겠지만 건축주는 더 미치는 거예요. 작업자들 하나도 없이 그냥 청소만 하고 있고, 뭐 양생한다고 거짓말 치면서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미치는 겁니다. 하도급 업체를 빨리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재 선정을 빨리 요청을 하셔야 돼요. 언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 골조 공사 끝나기 전에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만날 때마다 빨리 자재 샘플들 제출해달라. 그래야지 골조 끝나자마자 바로 마감공사 들어갈 거 아니냐. 그렇게 계속 독촉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품목들을 다 보시고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레미콘은 어차피 다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 업체마다 또 다 틀려요. 무슨 레미콘을 쓰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일 품목이더라도 단일 품목에 대한 자재 승인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뭐 석고보드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석고보드 종류가 많잖아요. KCC도 있고, 벽산도 있고, 외국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고, 일본산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느 제품을 쓸 건지, 단일 품목이더라도, 시멘트도 단일 품목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다 어디 제품을 쓸 거냐, 그거를 보여줘라, 사진이라도 보여줘라 라고 하셔가지고 이 품목에 있는 리스트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빼먹으면 뭐예요? 눈탱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먹지 않게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자재 선정을 다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하는 업무라고요? 공사 감독관이 하는 업무입니다. 공사 감독 업무 13번째, 공정관리 업무. 공정관리, 이거 되게 어렵죠. 이 공정관리는 이 계약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거예요. 많은 시공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많게는 뭐 4개월, 5개월, 뭐 1년 지연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다 공정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요. 계약관리도 잘 못했지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관리예요. 계약하면 시공사도 그렇고 현장소장도 그렇고 항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처음에는 아직도 6개월이나 남았네, 뭐 한 5개월이면 끝납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건축은 돌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비가 오고 폭염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요즘 관공사에서 뭐 안전점검이다, 무슨 점검이다, 무슨 점검 매일 와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관리를 잘못하면 마감 때 공사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허겁지겁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부실 시공이 되고, 빼먹고 시공이 되고, 오시공이 되고, 누락 시공 되고, 하자 시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고 하면 공정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정회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정회의 할 때마다 준공의를 상기시켜야 돼요. 이게 언제 준공이 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임대자가 입점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내가 월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출금 상환을 하고 대환대출을 통해서 니네 잔금을 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짜야 돼요. 계속 짜야 돼요. 쉴 틈 없이. 여유 있어요 라고 해도 아니에요, 지금 이거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요즘 날씨도 워낙 변덕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민원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사 부족할 수 있어요. 딴 데 어떤 데 보면 한두 달 기본적으로 막 늦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우리 그렇게 늦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현장소장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 가실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공정회의 때는 문서화해서 준공의를 꼭 엄수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건축주가 이러고 감독관이 막 이렇게 계속 재촉을 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릴렉스하게 러프하게 공사를 지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님이 계속 공정관리를 빠듯하게 재촉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산공정을 미리미리 얘기해서 하도급 업체를 빨리 서둘러 달라고 하고, 자재 선정을 빨리 요청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요청을 하면서 현장소장한테, 대표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하도급 계약 빨리 하셔가지고 자재 선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라, 건축주가 계속 들들들들 볶는다 라고 건축주 핑계라고 해서라도 빨리 하도급 계약을 하고 공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해줘라 라고 계속 건축주님이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소장이 넉넉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현장을 건축주님이 계속 독촉을 하시면서 공정관리를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작업일보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주간예정공정표, 월간예정공정표, 그리고 공정회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공사감독 업무 14번째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현장 관리를 하는 업무.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방금 전에 제가 공정 관리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현장 관리도 어떻게 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공사의 품질은 현장 관리가 좌우합니다. 지저분한 현장하고 깨끗한 현장, 그리고 안전장구를 착용한 현장,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현장, 그리고 현장 소장이 있는 현장과 현장 소장이 없는 현장, 현장 사무실이 없는 현장하고 현장 사무실이 있는 현장, 어느 현장이 현장 관리가 잘 되는 걸까요? 당연히 깨끗한 현장이어야 하고, 그리고 안전장구를 모두 착용한 현장이어야 하고, 그리고 현장소장은 무조건 현장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현장소장이 근무할 현장 사무실도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이게 4개가 다 있어야지 현장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견적시부터 이 4개를 꼭 다 적용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서에도 명기를 하시고, 견적할 때도 견적 조건을 주고, 그리고 계약 특약에도 이걸 다 넣어야 됩니다. 뭘 넣으라고요? 깨끗하게 현장을 관리해주고, 모든 작업자 현장 소장은 다 안전장구를 착용해주고, 그리고 현장 소장은 무조건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고, 현장 사무실이 무조건 있어야 하고, 이거 4개는 무조건 현장 관리를 위해서 이행하셔야 합니다 라고 누구한테 얘기해? 시공사 대표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꼭입니다. 현장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허가 관청에서 상시 점검에도 많이 걸려서 과태료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윤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뭐 또 사고라도 크게 나면 적자 현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사는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공사할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공사가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건축주님하고 분쟁 만들어 가지고 현장을 타전하고 도망가려고
하든가 아니면 추가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면 배째식으로 공사 중기시켜버리고 돈 더 안 주면 나 공사 못해요, 이렇게 배째버립니다. 그럼 건축주가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님이 현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현장이 깨끗해야 됩니다. 현장 지저분하면 현장 품질 개판되고, 쓰레기가 한번 쌓이면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입니다. 그럼 이건 쓰레기 처리 비용도 그렇고 인건비, 폐기물비 뭐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현장 지저분하니까 품질은 뭐 아주 조악하죠. 여기저기 막 개판으로 울퉁불퉁하고 마감도 깔끔하지 않고 막 그러죠. 그리고 안전장구 이거 안 쓰면 사고 나면 이거 엄청 큽니다. 이거 만약에 사망사고라도 나면 현장만 죽는 게 아니에요. 시공사만 죽는 게 아니에요. 건축주도 죽습니다. 사람 죽으면 보상비가 뭐 인력도 아니에요. 몇십억 나가는 경우 많습니다. 거기 영업정지 먹고 막 그러면 건축주님도 다 끌려갑니다. 건축주님도 그거 다 부담하셔야 돼요. 내 공사 10억인데 사고 나면 뭐 20억 뺏겨요. 그러면 그 땅까지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장구 이거 잘 착용하셔야 됩니다. 안전관리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현장소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장소장이라고 왔는데 무슨 반장도 아니고 현장에 현장소장 없고 딴 데가 있고 아무도 없으면 이거 현장관리 누가 합니까? 현장에 현장소장이 없으면 배 선장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난파선 되는 거예요. 난파선. 작업자들이 마음대로 작업하고 마음대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고 관리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현장 갈 때도 현장 소장님한테 저 내일 갈게요가 아니라 불시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현장 소장이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확인한다? 감독관인 건축주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사무실이 없는 경우 많아요. 요즘에 뭐 현장에 땅도 적고 현장 사무실을 놓을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현장 사무실을 만들 수 없다고 시공사들이 그래요. 아니 그럼 현장 소장은 어디서 업무를 봅니까? 땅바닥에서 해요? 어디서 해요? 지휘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현장 작업일보도 써야 되고 공사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서류들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자꾸 비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장이 협소하더라도 현장 사무실을 임시로라도 갖다 놓든가 아니면 주변 건물 임대해서라도 현장 사무실을 꼭 갖춰달라고 하셔서 현장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건축주님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공 전까지는 내 건물이 아니에요. 준공 전까지는 이 사용 승인 필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공사 건물이에요. 시공사 건물. 물론 제가 다 돈을 줬지만 제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작업자들이 돈 못 받았다고, 시공사가 돈 못 받았다고 이거 나 이거 못 쓰게 하면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승인 전에 분쟁이 나면, 문제가 생기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짜증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울면서 겨자 먹는 식으로 시공사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 관리를 아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견적 시부터 계약 시, 그리고 계약 이후 준공 시까지 사용 승인 필증 나올 때까지 현장 관리를 잘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장 관리는 현장이 깨끗해야 되고 안전장구를 다 착용을 해야 되고 현장 소장이 현장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현장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요 네 가지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지 현장 관리가 잘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주장을 하느냐? 감독관인 건축주님이 주장을 하고 갈 때마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업무예요. 현장 지저분하면 야 빨리 치워, 지저분하게 현장 이게 뭐야, 내가 이거 견적할 때부터 현장 깨끗하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 현장에 이 쓰레기 나돌아다니고 이게 뭐야, 빨리 치워, 내일 잡부라도 불러서 빨리 치우란 말이야, 이렇게 성질이라도 내고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야 안전모 쓰라고 내가 얼마나 얘기를 했어, 안전관리비 다 주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비도 다 착용하고 작업을 해달라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사고 나면 이거 나까지 피해보잖아 라고 계속 갈 때마다 얘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불시에 가서 현장 소장 너 어딨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현장 소장이 현장을 비우면 작업자들 관리는 누가 해? 내가 해? 감독인? 네가 해야지. 현장 소장이 현장에서 계속 있으면서 작업자들 지휘하고 공사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가서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지시하고. 그게 현장 소장 업무 아니야? 근데 현장 소장이 현장을 비우면 그 업무를 누가 해? 현장 비우면 안 돼요.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현장 사무실이 없으면 빨리 현장 사무실을 만들어라. 아니 현장에다 가설 건축물이라도 잠시라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옆에 건물 비싸더라도 임대라도 나서 거기서 업무를 보게 하든가, 아니면 옆 건물 옥상에 가서라도 컨테이너 올려놓고 거기서라도 업무를 봐라. 옆 건물 주차장이라도 빌려가지고 거기다 컨테이너 놓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감독관이 계속 요청을 하셔야지 합니다. 말 안 하면 안 해요. 공사 개판
되니까 이 현장 관리 업무는 공사 감독이 정말 잘하고 잘 체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니까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요. 네? 제가 좀 과격하게 14가지 가르쳐 드렸는데 이 공사 감독 업무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쉬워 보이지만 어려울 수 있는 업무예요. 하지만 확인해 달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리고 건축주님이 가실 때마다 요 14가지 업무 내용을 한 번씩만 기억했다가 가셔갖고 이번에 갈 때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와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가셔도 현장이 잘 진행이 됩니다. 공사는 현장 소장이 지휘하지만 현장 소장하고 시공사 관리는 건축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독 업무예요. 감리를 지휘하고 설계 사무소를 지휘하고 그리고 현장 소장을 지휘하고 시공사를 지휘하는 업무가 감독관이라는 거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업무를 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삽질하고 청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14가지 업무만 잘 활용하셔도 공사 감독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꼭꼭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잘 기록하셔서 현장 가실 때마다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가세요. 아셨죠?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공사 진행 순서별 감독하는 요령, 공사가 진행되는데 공사 감독관이 꼭 체크해서 설계건축사나 감리건축사나 현장소장한테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거는 좀 되게 길거든요. 이게 뭐 공사가 한 달짜리가 아니라 뭐 6, 7개월씩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가주택 건축 기준으로 해서 감독관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영상을 쭉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길기 때문에 여러 편 나눠서 영상 찍게 될 건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야지 제가 또 이거를 열심히 잘 가르쳐 드리겠죠. 그래서 구독, 좋아요 빨리 찍으라고요. 빨리. 그리고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남들은 댓글도 엄청 많더만 좋아요도 별로 없고 댓글도 없고 이거 뭐예요? 이거 가르쳐 드리는 대가라 생각하고 응원 댓글이나 응원 좋아요 이런 것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10,000명까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